미정은 아침부터 저녁까지 늘 바쁘게 움직였다. 그녀는 매일 새벽부터 동네 사람들의 밥상을 책임지는 김치를 담그거나 밑반찬을 준비했다. 오늘도 그녀는 일을 시작하려는 찰나 집 밖에서 익숙한 목소리가 들려왔다. 아줌마, 저 왔어요. 상우 오빠 집에 왔나요? 목소리의 주인공은 혜원이었다. 미정은 혜원의 목소리를 듣고는 환한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어서 들어와. 상우는 아마 곧 들어올 거야. 조금만 기다리면 될 거야. 혜원은 집 안으로 들어와 방 한쪽에 쇼핑백을 내려놓고 부엌으로 향했다. 미정이 요리를 준비하는 것을 보자 혜원은 손을 걷어붙이며 말했다. 아줌마, 제가 할게요. 아줌마는 잠시 쉬세요. 미정은 그녀의 도움을 흔쾌히 받아들였다. 혜원은 능숙한 손길로 국과 반찬을 준비하며 곧 한 상 가득한 음식을 차렸다. 그리고 그녀는 미정에게 다가가 말했다. 아줌마, 여기 상우 오빠를 위해 산 옷이에요. 오빠가 오면 꼭 입어보라고 전해주세요. 안 맞으면 바꾸러 가야 하니까요. 미정은 고마운 마음으로 물었다. 근데 너는 상우를 기다리지 않고 가려고 하니 조금만 더 있다가 가지 그러니? 혜원은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다. 오늘 집에 손님이 오기로 해서요. 할머니가 오시면 제가 있어야 하거든요. 미정은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다. 그래, 그럼 어서 가봐라. 나중에 또 놀러와. 혜원은 예의 바르게 인사하고 집으로 돌아갔다. 집에 도착하니 혜원이 말했던 할머니가 이미 와 있었다. 할머니는 혜원과 간단히 이야기를 나누며 일을 제안했다. 우리 동생 집에 가서 일 좀 해줄 수 있을까? 거기서 몇 달만 일해주면 큰 도움이 될 거야. 혜원은 할머니의 제안을 받아들이기로 했다. 다음 날 아침, 미정은 아들과 함께 밥을 먹으며 혜원이 한 말을 전했다. 혜원이 내 옷을 사왔더라. 그런데 서울로 올라가서 잠시 일한다고 하더라. 상우는 아무 말 없이 밥을 먹었지만 마음속으로는 혜원이 떠나는 것이 못내 아쉬웠다. 그날 저녁, 일을 마치고 돌아온 상우는 혜원에게 직접 물어보기 위해 그녀의 집을 찾았다. 혜원은 그를 반갑게 맞이하며 설명했다. 오빠, 이번에 서울에 가서 돈을 좀 모아오려고 해요. 그래야 결혼 준비도 할 수 있잖아요. 혜원의 진심 어린 말을 들은 상우는 그녀를 이해하며 떠나도록 응원했다. 그날 밤 두 사람은 한동안 많은 이야기를 나누었다. 그리고 혜원은 상우의 품에 안기며 둘만의 약속을 했다. 1년 뒤에 꼭 돌아올게요. 그러니까 기다려주세요. 혜원은 떠나기 전 집과 부모님의 제사를 돌봐달라고 부탁하며 모든 것을 상우에게 맡겼다. 그리고 할머니와 함께 서울로 올라가기로 했다. 서울에 도착한 혜원은 할머니의 안내로 이모인 은주의 집에 도착했다. 은주는 동생의 소개로 혜원을 맞이하며 따뜻하게 환영했다. 집에 들어서자마자 은주는 혜원에게 일에 대해 설명하며 말했다. 우리 아버지가 지금 몸이 불편해서 누워 계세요. 매일 식사와 간단한 집안일만 도와주면 돼요. 월급은 매달 60만 원이고 매주 일요일은 쉴 수 있어요. 괜찮으면 시작해 볼래요? 혜원은 잠시 고민했지만 이모의 다정한 태도와 할머니의 믿음을 바탕으로 일을 받아들였다. 혜원이 은주의 집에서 일을 시작한 지 며칠이 지나자 집안 분위기를 조금씩 알게 되었다. 이 집에는 은주와 그녀의 시아버지인 정고 씨만 함께 살고 있었다. 정고 씨는 뇌졸중으로 몸이 불편하여 거의 누워 지내고 있었지만 집안의 모든 재산과 결정권은 그의 손에 있었다. 은주는 시아버지의 재산 문제로 1년 동안 묵묵히 그를 돌봐왔지만 이제는 더 이상 감당하기 어려워 혜원을 고용하게 된 것이다. 혜원이 집안일을 맡게 되자 은주는 그녀에게 시아버지를 돌보는 방법을 자세히 알려주었다. 정고 씨는 말은 하지 못했지만 손짓과 표정으로 의사를 표현할 수 있었다. 혜원은 이틀 만에 그의 손짓과 신호를 빠르게 이해하기 시작했다. 시간이 지나면서 혜원은 전고 씨를 단순히 돌봐야 할 환자로만 여기지 않았다. 어린 나이에 부모님을 잃고 외롭게 자란 혜원은 그를 마치 자신의 아버지처럼 여기게 되었다. 전고 씨 역시 혜원의 따뜻한 마음과 정성스러운 돌봄에 감동하여 점점 그녀에게 의지하게 되었다. 어느 날
혜원이 정고 씨를 목욕시켜 드리던 중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졌다. 전고 씨가 갑자기 혜원을 강하게 끌어안으며 손으로 그녀의 얼굴을 쓰다듬었다. 혜원은 당황했지만 그의 눈빛에서 간절함과 외로움을 느꼈다. 처음에는 거부하려 했지만 그녀는 이 집에는 나와 이분밖에 없으니 아무도 알 수 없을 거야 라는 생각에 결국 그의 행동을 받아들였다. 그날 이후 둘 사이에는 이전과는 다른 묘한 관계가 형성되었다. 정고 씨는 혜원에게 더욱 다정해졌고 그녀를 위해 자신의 방에 숨겨둔 비상금을 슬그머니 내밀기도 했다. 이 돈은 네가 모아둬. 언젠가 너한테 꼭 필요할 거야. 혜원은 그의 선물에 감사를 느꼈지만 동시에 복잡한 감정에 휩싸였다. 그녀는 이 관계가 옳지 않음을 알았지만 정고 씨의 진심 어린 태도와 자신을 가족처럼 아껴주는 마음에 쉽게 거리를 두지 못했다. 몇 주 후 정고 씨는 혜원에게 침대 아래에 숨겨둔 상자를 꺼내오라고 했다. 상자 안에는 금반지와 현금이 담겨 있었다. 그는 손짓으로 이것을 혜원에게 건네며 말했다. 이건 네가 결혼할 때 꼭 써. 이 집에서 넌 내 딸이나 다름없어. 혜원은 눈물을 참으며 그의 선물을 받아들였다. 그리고 마음속으로 생각했다. 내가 여기에 온 것은 돈을 벌기 위해서였지만 이분은 내게 또 다른 가족을 주신 것 같아. 혜원은 정고 씨와의 관계에서 점점 더 복잡한 감정을 느끼기 시작했다. 그는 그녀를 아끼고 사랑하며 그녀의 미래를 위해 모든 것을 해주고 싶어 했지만 그녀는 이 관계가 사회적으로 용납되지 않을 것을 알고 있었다. 그러나 그녀의 마음 한편에서는 그가 보여준 따뜻함과 배려에 의지하고 있는 자신을 발견할 수 있었다. 그러던 어느 날 혜원은 자신이 임신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그녀는 한동안 이 사실을 숨기려 했지만 점점 배가 불러오면서 더 이상 숨길 수 없게 되었다. 결국 그녀는 전고 씨에게 조심스럽게 사실을 털어놓았다. 아저씨, 저 아이를 가졌어요. 전고 씨는 그녀의 말을 듣고 잠시 놀란 듯 했지만 이내 눈물을 흘리며 그녀를 끌어안았다. 그는 손짓으로 고맙다는 말을 반복하며 기쁨을 감추지 못했다. 이 아이는 내 삶의 마지막 선물이야. 너에게 너무 고맙다. 그러나 혜원은 이 아이를 둘러싼 진실을 숨기기로 결심했다. 그녀는 시골에 있는 상우에게 전화를 걸어 자신이 임신했다고 말하며 아이는 상우의 아이라고 주장했다. 상우는 이 소식에 기뻐하며 그녀가 출산 후 시골로 돌아오기를 기다리겠다고 했다. 시간이 흘러 혜원은 서울에서 건강한 아들을 출산했다. 정호 씨는 그녀와 아이를 보며 매일같이 기쁨에 찬 얼굴로 미소를 지었다. 그는 아이를 은호애라고 부르며 자신의 손자처럼 대했다. 하지만 그의 건강은 점점 더 나빠지고 있었다. 어느 날 밤 전고 씨는 혜원을 불러 침대 옆에 앉게 했다. 그는 힘겹게 손짓으로 마지막 유언을 남기듯 말했다. 이 집에 있는 모든 것은 너와 은호를 위한 것이야. 내가 떠난 후에도 잘 살아가길 바란다. 그리고 몇 주 뒤 전고 씨는 조용히 세상을 떠났다. 그의 장례식이 끝난 후 혜원은 은주의 부탁으로 집을 정리하고 시골로 돌아갔다. 시골로 돌아온 혜원은 상우와 함께 새로운 삶을 시작했다. 상우는 은호를 자신의 아들로 받아들였고 두 사람은 마을에서 작은 가게를 열어 행복하게 살아갔다. 하지만 혜원의 마음 한구석에는 여전히 전고 씨와의 추억이 남아 있었다. 그는 은호를 볼 때마다 전고 씨의 모습을 떠올리며 가슴 한편이 먹먹해졌다. 혜원은 마음속으로 다짐했다. 당신이 주신 은호를 내가 잘 키울게요. 당신이 하늘에서 지켜보고 계신다면 분명히 웃고 계시겠죠. 그녀는 정고 씨와의 인연을 가슴 깊이 간직한 채 새로운 가정을 지키며 살아갔다.